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버리고. 안녕하세요. 여행으로 보는 세상 이준희입니다. 오늘은 예산으로 갈 건데요. 덕산 온천도 가보고요. 그리고 가야산, 충남에 있는 가야산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교수님, 지난번에 우리 가야산 갔었잖아요. 합천 해인사가 있는 가야산. 네, 혼동되기 쉽지만 여기도 가야산입니다. 그리고 이 산은 명산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중환이 또 택리지에서 충청도에서는 내포가 가장 살기 좋은 곳이다 이렇게 하는데 바로 이 가야산 안쪽이 바로 내포입니다. 경남에 있는 가야산보다는 산이 험하지가 않고 평야도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게다가 또 바다도 가깝고 그래서 농수산물 이런 게 풍부하고요. 사람들이 여유로운 것 같습니다. 말투도 그래서 느려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곳은 살기 좋은 것도 맞지만요. 최고의 명당 자리가 여기 숨어 있습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2대에 걸쳐서 천자가 나온다는 그 명당 자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이 예산은 바로 이렇게 서산하고도 붙어 있고요. 바닷가 근처이기도 합니다. 이곳에는 수덕사도 유명하고요. 최고 명당 자리인 남영군 묘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영화 명당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흥선대원군은 이 풍수지리에 숨은 고수인 정만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잘 알려지지 않은 농사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덕산 가야산 부근에 최고 명당 자리가 2개 있다. 하나는 만대의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자리고 두 번째는 2대에 걸쳐서 황제가 날 자리다. 어느 걸로 할 것이냐 라고 했는데 이 정만인이 권한 것은 첫 번째 것이었습니다. 만대의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여기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당시 흥선대원군은 안동 김씨 세도 정치 아래에서 숨죽이고 목숨을 연명하고 있던 때였으니까 두 번째 걸로 골랐습니다. 2대에 걸쳐서 황제가 나는 자리, 이 자리를 택했는데요. 바로 이곳입니다. 근데 최근에 갔다 오신 분들 느꼈겠지만 네, 이곳 지금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뒤쪽 편에도 막 이렇게 파란색 비닐으로 덮여 있고 갔다가 낭패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출입 금지 표말도 붙여 있고요. 근데 여러분 주변을 이렇게 쭉 이 묘지 주변을 둘러보면 가야산이 이렇게 포근하게 감싸주고 있고요. 풍수를 잘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아, 여기 좋은 자리 같다. 이런 느낌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 교수님, 그런데 요즘 시대에 그런 걸 누가 믿어요? 근데 진짜로 황제가 2분이 나옵니다. 바로 흥선대원군 아들 고종과 그리고 순종입니다. 아, 교수님, 근데 아까 흥선대원군은 두 번째 거 골랐잖아요. 만대의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 묘자리, 거기 어디 있습니까? 네, 이것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광천의 오서산 부근이다, 서산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이 자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근처 여러분이 예산을 가시면 혹시 좋은 자리가 있나, 한번 기운이 영험한 곳이 있나 한번 찾아보도록 하세요. 근데 명당이라는 영화에서 보면 이곳은 절터였습니다. 가야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주로 절은 최고의 명당 자리에다가 짓습니다. 이 부처님이 앉은 자리나 이 탑의 자리 이런 데가 혈자리였는데요. 원래부터 이 절은 아무데나 짓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최고의 자리에다가 절을 지은 건데요. 그러면 흥선대원군 어떻게 여기에다 묘를 씁니까? 영화 명당에서처럼 이 가야사를 불태웁니다. 그리고 사실 이 남영군의 묘는 경기도 연천에 있었는데요. 여기까지 가져와서 이 최고의 명당 자리에 이장을 합니다. 영화 명당 조금만 보고 갈게요. 그래, 무슨 터가 알고 싶어 오셨어. 1000년 전 왕을 바꿀 땅이라 하여 지금까지 그 기운이 잠들어 있어. 누가 왕이 된단 말이냐? 그대가 왕이 되는 것이오.
내가 천자지지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것이. 자네 처음부터 이럴 생각이었나? 아니래 명산. 이제 이 터는 내가 가져야겠어. 이때가 흥선의 나이 27살 때였다고 합니다. 흥선대원군은 이때 이미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만들겠다는 이 프로젝트를 실시한 거죠. 근데 흥선대원군이 앞으로 미래를 예언한 건지 어쩐지 알 수 없지만 아버지 남영균을 이장할 때 이 석회 작업을 원래 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한 7포 정도면 충분한데 200포 이상을 쏟아 넣은 거죠. 이게 석회가 이 시멘트처럼 굳는 건데요. 왜 이렇게 많이 석회를 쓰냐라고 사람들이 묻자 나중에 이 무덤은 필시 파헤쳐질 것이 염려되니 미리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석회를 많이 사용했었다고 합니다. 이게 나중에 신의 한 수가 되죠. 흥선대원군은 또 더 큰 꿈을 꾸게 됩니다. 이 최고의 명당 자리 우리나라에서 어디일까요? 지구가 생긴 이래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명당 자리는 이 충청도 내포 일대에 있다고 전해져 있는데요. 이른바 잠이원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이 잠이원 자리 지금 건들면 큰일 난다, 안 된다, 정만인이 만류했는데요. 그래도 계속 고집을 피우자 이 정만인이 그럼 내가 합천 해인사 가서 이 해인이라는 것을 가져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 알려줬다가 벼락을 맞을 수가 있다 이러면서 해인사로 갔는데요. 알고 보니까 도망간 거죠.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잠이원 자리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쨌든 흥선대원군은 아버지 묘를 이장하고 나서 6년 뒤에 아들을 얻습니다. 둘째 아들인데요. 이름이 명복입니다. 이 천한 이름을 지어주면 좋다고 그래서 개똥이로 불린 아이가 12살에 왕위에 오르는 고종입니다. 묘자리 써서 저절로 이렇게 잘 된 거면 그럼 뭐 지금부터 묘자리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흥선대원군이 얼마나 숨죽이면서 이 아들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냐면 사실 이 당시 이 철종 때 안동 김씨 세력 세도 정치가 완전 극에 달았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상갓집의 개라는 별명도 얻었고요. 파랗고 생활을 했는데요. 이게 반건달 생활을 했어요. 원래 이 흥선대원군이 옛날부터 굉장히 똑똑하였는데 왕가의 집안이 똑똑하면 큰일 나거든요. 목숨 부지하기 힘든 때였는데 그래서 이 흥선대원군은 일부러 파라코처럼 생활을 했습니다. 이 파라코라는 것은 이 놀고 먹는 건달, 불량배 이런 사람을 부르는 말인데요. 원래는 잘 나가던 집안이 풍비박산나서 이 방탕하게 된 자손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파라코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람과 구름과 비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바로 흥선대원군이 나오고 백운학이라는 전설적인 그런 역술가가 나옵니다. 원래 이 백운학이라는 사람이 워낙 뛰어난 사람이다 보니까 이 역술가 이름으로 백운학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이버에 여러분이 백운학 치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 이 창시자인 이병철 회장이 신입사원 뽑을 때 관상가를 옆에다 두고 이 관상을 보고서는 이 사람 합격, 불합격 시켰는데 그 관상가 이름도 백운학이었다고 합니다. 실제 백운학이라는 이 관상가는 이순신하고도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순신이 이 밝은 달 아래 한 잔 술로 정을 나누세라는 시를 보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백운학이라는 점쟁이가 한양으로 올라와서 이 흥선대원군의 집 앞에서 이 제기차고 놀고 있는 이 명복의 관상을 보고서는 그 자리에서 상감마마를 외치며 엎드려 절했다고 합니다. 이 흥선대원군이 놀래서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이 집에 왕기가 서려서 찾아와 봤더니 이 둘째 아드님께서 제왕의 골상을 타고났다라고 하면서 복채를 최소한 3만 냥을 받아야 되는데 4년 뒤에 받으러 오겠다 하고 돌아갔다는 거죠. 그 뒤에 진짜 신기하게도 이 명복이
철종의 뒤를 이어서 고종 임금이 되죠. 그리고 이 백운왕은 진짜로 3만냥을 받으러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이 백운왕을 책사로 두고 그리고 운영궁 옆에 45칸 저택을 마련해 줬다고 합니다. 점쟁이로서는 유례 없이 관직에 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백운왕의 명성은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이 최고의 전발, 점쟁이로 알려져 있죠. 근데 천기 누설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최후가 좋지 못하죠. 백운왕 역시 마찬가지로 이 명성황후와 관련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드라마 철인왕후 혹시 보셨습니까? 이 철종에 대한 이야기는 강화도에서 하겠지만 이 드라마에도 등장하는데요. 순원왕후 누굽니까? 바로 정조의 며느리입니다. 그리고 안동 김씨 김조순의 딸이죠. 이 순원왕후의 동생 김좌근부터 시작해서 안동 김씨의 이 세도 정치가 판을 치던 시기였죠. 이 순조가 아들을 낳긴 낳습니다. 효명세자. 정말 총명하고 똑똑했는데 그래서 순조가 대리청정도 시켰죠. 근데 정말 이 정치적 감각도 정말 뛰어나고 이 조선의 미래다, 희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대리청정한 지 3년 만에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손자인 헌종으로 이어지죠. 헌종이 왕이 된 게 겨우 8살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정치는 누가 했겠습니까? 안동 김씨 집안이 다 해먹은 거죠. 이제 성장해서 20대가 됐는데 또 안타깝게도 24살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강화도에서 농사 짓고 있던 이 왕가의 먼 친척인 이원범을 데려와 철종으로 삼죠. 이 철종이 아이를 낳긴 낳습니다. 5남 6녀를 두는데 다 어릴 때 죽고 이 철종이 돌아가실 때 이 옹주 한 명만 생존해 있었죠. 그래서 다음 왕이 될 왕이 없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흥선대원군의 아들인 명복이 고종으로 왕이 됩니다. 이 흥선대원군이 아버지 묘를 이장하고 17년 만에 드디어 아들이 왕위에 오른 거죠. 당시에는 아무도 흥선대원군의 아들이 왕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시절입니다. 흥선대원군은 조선에서 유일하게 살아있을 때 왕의 아버지가 된 케이스인데요. 고종이 이제 겨우 12살이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은 운영궁에 머물면서 직접 나라의 대소사를 처리했습니다. 일단 안건을 고종과 대신들이 논의를 하고 그리고 이걸 운영궁에 보내서 대원군이 이 안건을 결정하고 그리고 형식상 고종이 다시 제가하는 이런 정치가 이루어졌죠.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오른쪽 아래가 바로 운영궁인데요. 경복궁에서 운영궁까지는 지하철 한 정거장도 안 되는 거리입니다. 이제 그럼 안동 김씨와 대원군 관계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대원군이 왕의 아버지가 되고 이 안동 김씨들과는 자리가 이제 역전이 되죠. 왼쪽에 있는 사진이 바로 안동 김씨의 최고 세력이었던 김좌근과 그의 아들 김병기입니다. 과거에 안동 김씨 잔치집에서 이 상갓집 개노릇을 했던 이 흥선대원군이 이제는 관계가 역전돼서 이 김좌근의 초대를 받아서 대원군이 가게 되는데요. 이때 대원군이 면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 면 요리를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일부러 흥선대원군이 3시간이나 늦게 갑니다. 이 면이 어떻게 됐겠어요? 다 불었겠죠. 그래도 얼른 준비를 해서 음식을 차렸는데 대원군이 한 입을 먹다가 확 뱉어버리면서 독이다! 독약이야! 하면서 소리를 질렀죠. 주위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온통 난리가 났죠. 이거 잘못하면 역적으로 김좌근이 큰일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때 김좌근의 맏아들인 이 김병기가 갑자기 일어나서 대원군이 뱉어냈던 그 면을 두 손으로 정성스럽게 먹은 겁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인데요.
만약 독이 있었다면 김병기도 죽었겠죠. 독이 없었다면 대원군이 개망신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때 대원군이 호탕하게 웃으면서 농담으로 한번 해본 소리요. 뭐 그걸 잡수실 것까지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잘 놀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김좌근의 집안에서는 가슴을 쓸어내린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오페르트 도굴 사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남영근 묘였죠. 이 묘는 2대 천자지지, 2대에 걸쳐서 왕이 나온다는 아주 명당이었는데요. 아니 이걸 누가 파헤칩니까? 아니 우리나라 조선 왕조에서 현직 임금의 할아버지 묘를 어떻게 파헤칩니까? 그것도 지금 최고 실권자를 가지고 있는 대원군이 집권한 지 5년밖에 안 됐을 때인데요. 이 조상의 묘를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아니 정말 누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까? 바로 독일 출신 오페르트입니다. 아니 이거 너무 간땡이가 부은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패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한국사 하실 때 분명히 오페르트 도굴 사건 얘기 들었을 거예요. 이게 바로 고종의 할아버지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묘였던 남영근 묘입니다. 오페르트는 이 독일 출신인데요. 이 사람은 자칭 본인이 인류학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무역 상인입니다. 이 사람은 홍콩, 중국 뭐 이렇게 돌아서 각 나라를 돌며 이 무역업을 했는데요. 이 병인양요 때 우리나라에 왔었습니다. 1866년. 근데 그때 통상 조선은 거절했거든요. 그래서 실패하고 돌아갔는데 2년 뒤에 다시 옵니다. 그때 같이 온 통역관이 프랑스 선교사 페롱이라는 신부였는데요. 이 페롱은 이 천주교도 박해 사건이 있던 병인사옥 때 살아 돌아간 신부 중에 한 명이었어요. 오페르트가 페롱 신부와 함께 우리나라 서해안 쪽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조선인들을 안내로 삼아서 이 삽교천을 거슬러 올라가서 예산 쪽으로 왔습니다. 이 밀물을 타고 그래도 비교적 큰 배가 드나들 수 있었던 곳인데요. 이 어둠을 틈타서 이 러시아인인 것처럼 속이고선 이 남영근 묘를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신부는 속인 걸 보면 자기네도 이게 좀 잘못된 것인지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닥칩니다. 뭐였죠? 남영근 묘 쓸 때 아니 이상하게 회를 많이 쓴다 했죠. 회를 200포나 썼었거든요. 그래서 이 석회가 1m 정도 두께로 다져져 있어서 이거 전기 드릴로 뚫어도 못 뚫습니다. 그래서 오페르트 일당들은 파다 이게 못 파고 해가 뜨는 바람에 그냥 도망가게 됩니다. 이 정만인이 알려준 이 천자지지 명당짜리 알려주면서 여기 조심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고, 흥선대원군이 그걸 기억하고 여기에 회를 많이 썼던 것이 이 대비책으로 빛났던 것 같습니다. 야사에 따르면요, 이 시체와 부장품 이거 건들기는커녕 3날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화나니까 인분까지 들어 부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니 인분은 똥인데요, 이 똥을 조상의 묘에다가 똥을 들여 붓다니요. 어쨌든 날이 밝아오면서 이 썰물 시간이 임박해져서 막 도망가게 되는데요. 이거는 금방 또 알려지게 됩니다. 이 충청 감사 민치상이라는 사람이 병력을 보냈지만 이미 일당들은 다 도망가고 오페르트 일당들은 영종도, 지금의 영종도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대원군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전합니다. 남의 무덤을 파는 것이 예의가 없는 거 이거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왕의 할아버지니까 이 무덤에 뭐 좀 있겠거니 하고 훔쳐가려는 사람이 이제 와서 이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리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무덤을 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가 없어서 못 판 게 아니라 원래는 여기까지 관을 가져오려고 했는데 너무 과도한 것 같아 그만뒀다라는 황당한 논리를 펴니다. 그리고 우리 잡을 생각하지 말아라. 만약에 우리 잡히거나 뭐 잘못되면 이 나라가 위태롭게 하는 우환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오페르트 도굴 사건으로 대원군도 분노하지만 백성들도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웬만해서는 조상의 묘 건들면 안 되거든요. 어쨌든 이 일로 대원군은 이 천주교도들이 안에서 도와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해서 천주교도들을 엄중하게 단속하라는 명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서양과 천주교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안 좋아졌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척화비를 세웁니다. 이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는데 싸우지 아니하면 화친하는 것이요,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다. 이게 척화비의 내용인데요. 척화비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다 설치합니다. 현재도 남아있는 곳이 있는데요. 서울에서는 대원군이 머물렀던 운영궁에 남아있습니다. 어쨌든 오페르트 도굴 사건 때문에 대원군은 세국 정책을 강행합니다. 그리고 천주교 탄압은 더욱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럼 오페르트 일행들 어떻게 됐습니까? 네, 미국으로 도주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영사재판에서 기소당했는데 혐의,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페르트가 이 자기가 수군 제독이다 이렇게 사칭한 게 알려져서 본국으로 소환되고 거기서 재판을 받고 실형을 언도받습니다. 그래서 옥살이를 하는데요. 오페르트는 이후에 조선에 있었던 일을 회고록으로 출판합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이는 책인데요. 금단의 나라 조선이라는 책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오페르트가 그래도 꽤 객관적으로 조선에 대해서 쓴 것 같습니다. 당시 뉴욕타임스에서는 이 책에 대해서 일관성 있고 믿을 수 있는 최초의 기술이다 이렇게 서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조선의 정치, 경제, 지리, 문화, 언어 이렇게 해서 21장으로 챕터를 구분하고 이 사파와 지도도 같이 추가했습니다. 이 하멜표류기 이래에 조선을 직접 방문한 이 서양인이 쓴 책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이 번역을 맡은 이 출판사가 진문당인데요. 이 진문당의 책에는 하멜표류기, 또 조선전, 금단의 나라 조선 이렇게 해서 외국인이 본 조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오페르트가 이 페롱 신부를 만나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조선 조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썼지만 조선 사람들에 대해서는 매우 우호적이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만난 조선인들이 대원군을 얼마나 증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술을 먹고 대원군을 욕했다. 그리고 남영군묘로 돌아오는 길에 이 도굴 사건이 실패한 것에 대해서는 조선인들이 안타까워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실 대원군이 이 화폐 문제로 욕을 먹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화폐인 이 당백전, 아니 이거 왜 발행해서 백성들을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대원군은 이 왕실의 위엄을 살리기 위해서 임진왜란 때 다 불타버린 이 경복궁을 중건하려고 돈을 발행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화폐를 발행한 것이 당백전인데요. 근데 원래 쓰던 화폐가 있었죠. 상평통보인데요. 이 상평통보보다 100배의 명목가치로 이렇게 통용시키기 위해서 주주된 돈이 바로 당백전입니다. 이렇게 돈이 막 유통되니까 당연히 물가도 올랐겠고요. 백성들은 정말 살기 힘들었겠죠. 이 당백전을 된소리로 발음하면 땅백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땅백전이 땡전이 되고 그래서 땡전 한 푼 없다 라는 말의 유래가 된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경복궁은 고종 2년 때부터 준건을 시작해서 고종 4년에 완료하고 고종 5년에 창덕궁에서 경복궁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다시 고종 10년에 경복궁에 건천궁을 새로 짓고요. 또 13년에는 또 화재가 나서 830칸의 건물이 소실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종 25년에 강령전, 교태전, 자경전 이걸 다시 짓죠. 고종이 있는 동안에 이 경복궁 준건 사업은 가장 큰 사업이었습니다. 그때 무리해서 짓기는 했지만 이거 없었으면 우리나라 어쩔 뻔했습니까? 이 아름다운 궁전 남아있어서 좋기는 한데 당시 백성들 너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아들 고종을 앞세우고 모든 권력을 잡았지만 세상 이치가 그러하듯 영원할 수 없습니다. 며느리 민비가 들어오고 또 고종의 나이가 22살이 되면서 게다가 흥선대원군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상소를 올리고 어쩔 수 없이 흥선대원군은 고종이 22살 때 원치 않는 정계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 뒤로도 흥선대원군은 호시탐탐 정계로 복귀하려고 노력했지만 매번 실패하고요. 이모군란 때 잠깐 정권을 잡기도 했지만 이 민비가 다시 청나라와 손을 잡으면서 이 청나라로 납치되기도 합니다. 그 일본에 의해서 이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을미사변이 일어나면서 잠깐 또 정권을 잡기도 하지만 이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면서 다시 축출되죠. 어쨌든 그 뒤 3년 뒤에 대원군은 생을 마감합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